불가능하다. 서방의 모든 방산 기업이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어떤 나토 표준에도 없는 47톤의 강철 괴물. 만들려면 41개월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그 괴물이 지금 폴란드의 진흙벌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단 90초에 240발을 쏟아내면서요. 만든 나라는 미국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표준이나 베낀다고 비웃던 변방의 나라였습니다. 발칵 뒤집힌 나토는 표준 최고 책임자를 폴란드로 보냈습니다. 그 무기를 막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가 마주한 진실은 세계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브뤼셀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나토 본부 지하 회의실에는 19개의 의자가 둥근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위로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식어버린 커피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기 속에 뒤섞여 있었어요. 표준위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다룰 안건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폴란드 동부의 벌판이었습니다. 그 진창 위로 47톤짜리 강철 괴물이 미끄러지듯 전진하고 있었죠. 바퀴가 아니라 궤도가 진흙을 지식이며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차체 위에서 무언가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단 90초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무려 240발의 지뢰가 하늘로 솟구쳐 8km 밖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쏟아졌습니다. 마치 강철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운영 요원이 영상을 처음으로 되감았고 우리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봐도 믿기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무기가 무엇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표준 규격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주포의 차체 위에 지뢰 살포 체계를 통째로 얹은 물건. 세계 어느 교범에도 없고 어느 나라도 감히 시도해 본 적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방의 모든 방산 기업이 입을 모아 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불가능하다. 굳이 만들려면 최소 41달이 걸린다. 그런데 그 영상 속 괴물은 지금 이 순간 폴란드의 눈밭 위를 멀쩡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독일 측 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합성 아닙니까? 이런 게 실물로 굴러다닐 리가 없습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측 위원은 펜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죠. 합성이면 차라리 다행이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폴란드 시험장에서 우리 쪽 무관이 직접 확인한 영상이에요. 영국 측 위원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여유를 완전히 잃은 채였습니다. 19명의 눈빛에는 똑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다듬어 온 규격, 동맹 전체가 따르는 그 표준 어디에도 저런 물건은 없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을 누군가 보란듯이 만들어 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무기 표준은 곧 서방의 표준이었습니다. 미국이, 유럽이 기준을 정하면 나머지 나라들은 그 기준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것이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질서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표준이나 베끼는 변방이라 여겨온 나라의 손에 의해서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저 괴물을 만들어낸 나라가 어디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표준이나 베껴서 가격만 깎는 조립국 정도로 여겨온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표준 위에서 살아온 제게 그 영상은 단순한 무기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어 온 세계의 질서에 누군가 망치를 내려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저처럼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커스 헤일입니다. 나토 표준하청에서 지상 장비 표준을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맹국들이 쓰는 전차와 장갑차가 서로 호환되고 같은 규격 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만들고 인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무기가 나토의 이름을 달려면 제 손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승인하지 않으면 그 어떤 장비도 동맹의 표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제 일은 표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평생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동맹의 전차들이 같은 규격 위에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부심이 앞으로 제 발목을 어떻게 붙잡게 될지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길에 들어선 건 아주 오래전 군복을 입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육군에서 기갑 장교로 복무했고 전역할 무렵에는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현역 시절 저는 수많은 장비를 직접 다뤘습니다. 사막에서, 산악에서, 그리고 시가지에서.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병사를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장에서 멈추어버린 장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카탈로그 위에서는 완벽했던 무기가 모래 한 줌에 작동을 멈추는 것을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장에서 중요한 건 화려한 사양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표준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저는 나토 표준화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평생의 스승이 계셨습니다. 동맹의 장비 표준, 그러니까 스타나그라 불리는 그 규격을 1세대로 만들어낸 분이었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장이었지만 규격서를 펼칠 때의 눈빛만큼은 청년 같았습니다. 그분은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커스, 표준이 왜 존재하는지 아나? 전장에서 독일 병사가 미국 탄약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영국 전차가 고장나면 프랑스 정비병이 같은 공구로 고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표준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표준은 동맹의 피를 한 줄기로 잇는 혈관이고 결국 병사의 목숨을 지키는 약속이야.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심하거라. 누군가 표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무기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건 동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야. 표준 밖의 무기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국 병사를 죽인다. 그 말씀은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 신념을 종교처럼 받들었습니다. 화려한 홍보 영상이나 번지르르한 발표 자료에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방산 업체들이 들고 오는 반짝이는 브로셔보다 두꺼운 규격서, 구석에 적힌 각주 하나가 제겐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쉼표 하나, 숫자 하나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실전 기록이 없는 무기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제 눈에는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밖이었습니다. 몇 해 전 어느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의 자주포가 시범 사격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포성은 우렁찼고 명중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옆에 선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만들었군. 그런데 딱 거기까지야. 결국 엔진도 핵심 기술도 다 서방에서 들여온 거잖아. 껍데기만 한국제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이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포탄이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닌가. 조립 솜씨야 인정하지. 하지만 기초 설계에 철학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 자동차는 잘 만들지 모른다. 전자제품도 훌륭하다. 하지만 무기는 다르다. 무기는 수백 년의 전쟁 경험과 피로 쓰인 교훈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라고요. 한국은 그저 서방의 기술을 흉내내서 가격을 낮춘 것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콜. 서방 방산 컨소시엄에서 기갑 사업을 총괄하는 부사장이었습니다. 동맹의 주요 전차와 장갑차 사업이 그의 손을 거쳤고 그가 움직이면 수십억 달러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콜은 저와 오랜 친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표준을 쥔 저를 곁에 두는 것이 사업에 유리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죠. 콜을 떠올리면 늘 같은 장면이 생각납니다. 브뤼셀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정장에 소매단을 매만지며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났죠. 그의 입가에는 늘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를 팔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마커스, 들었나? 폴란드가 한국제를 검토한다더군. 정말이지 한심한 일이야.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넘기고는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표준이라는 게 왜 있겠나. 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이 판에 갑자기 동양의 신참이 끼어들었다고. 표준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그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평생 우리 뒷공문이나 따라오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 말에 딱히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당시에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하고 있었으니까요. 코리 시장의 질서를 말할 때 저는 표준의 질서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었지만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방이 정한 규칙, 세계가 따라야 할 기준,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나라들은 영원히 손님일 뿐이라는 오만한 그림이었죠. 콜은 잔을 내려놓더니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폴란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부품 공급선을 우리가 쥐고 있거든. 핵심 부품 몇 개만 막아도 그 한국제 물건은 고철 덩어리가 되지. 동맹이라는 게 좋은 거야. 누가 누구한테 의존하는지 똑똑히 알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건 좀 지나친 말 아니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진흙탕에서 곤란을 겪는다던데 그건 어쩌고.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콜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그들 사정이지. 나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야, 마커스. 사업가지. 점유율을 잃느니 차라리 계약 하나를 늦추는 게 낫다고. 그 정도는 자네도 알잖아. 그제야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콜이 지키려던 것은 표준이 아니라 그의 시장이었고 그의 이윤이었다는 사실을요. 그에게 병사의 목숨이니 동맹의 안전이니 하는 말은 그저 계약서를 장식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표준을 지키는 일과 콜의 사업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한 저는 그와 한 배를 탄 셈이었으니까요. 그 선택이 나중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콜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폴란드거는 자네가 좀 정리해주게. 표준 적합성 평가라는 게 있지 않나. 한국제가 우리 규격에 안 맞는다는 걸 자네 입으로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표준에 맞지 않는 무기를 걸러내는 것,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콜이 원한 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제 권위를 빌리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폴란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서류 한 묶음을 펼쳤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의 지형 자료였습니다. 라스푸티차. 그곳 사람들이 지늘개 계절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봄과 가을이면 눈이 녹고 비가 내려 땅 전체가 끝없는 늪으로 변하는 시기였습니다. 1년에 5달이나 그 진창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넘기던 저는 한 통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기존에 바퀴 달린 살포 차량들이 그 진창에서 임무에 실패하는 비율이 무려 73%에 달했습니다. 10번 중 7번을 지늘게 빠져 멈춰선다는 뜻이었죠.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답은 정해져 있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제보다는 느리더라도 검증된 서방제를 쓰는 게 맞다. 그것이 표준의 결론이었고 저는 그 결론을 들고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안제이 코알치크 준장이었습니다. 동부전선 기갑여단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악수하는 힘은 단단했습니다.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불안이 함께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동부 국경의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젊은 병사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청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헤일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 병사들을 진흙탕에서 죽지 않게 해줄 무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봄에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살포 트럭으로요. 100m쯤은 멀쩡했죠. 그런데 경사진 진창에 들어서는 순간 바퀴가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병이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소용없었어요. 트럭은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렸고 살포 장치는 진동으로 오작동했습니다. 결국 견인차가 와서 끌어냈습니다. 그게 훈련이라 다행이었지 실전이었다면
그 안에 병사들은 이미 적의 표적이 됐을 겁니다. 그는 사진 속 청년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친구가 그날 그 트럭을 몰았습니다. 20살입니다. 위원님. 저는 이 아이를 진흙탕에서 죽게 둘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절박함은 진짜였습니다. 책상 위 사진 속 청년의 웃음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곧 제 안에 표준이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장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장비를 쓰셔야 합니다. 한국제는 우리 동맹의 표준 규격에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록도 없고요. 위급할수록 모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코왈치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41달입니다. 위원님. 서방이 우리에게 제시한 납기가 41달이에요. 거의 4년입니다. 그동안 전쟁이 터지면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지형에 맞게 설계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너희 전술을 우리 제품에 맞추라고요. 그게 합리적이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합리적이라니. 진흙탕에서 우리 병사들이 죽어가는 게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모양입니다. 우리는 그저 줄 서서 기다리는 고객일 뿐이었어요. 동맹이라는 말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제가 곁에 두고 지냈던 콜과 그의 동료들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어요. 41달. 너희 전술을 우리 제품에 맞춰라. 부품 공급선은 우리가 쥐고 있지. 콜이 라운지에서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표준은 옳다. 표준 밖의 것은 위험하다. 그 믿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제 평생을 부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진이었습니다. 그 선두에 선 사람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지훈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특수체계 수석연구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위원님. 그의 영어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눈빛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호기심도 긴장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들고 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악수하는 그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만 앉아 있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지원이라는 책임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자료철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무적으로 조금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를 깎아내릴 작정이었거든요. 콜이 원한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저는 그 결론을 향해 움직일 생각이었습니다. 한 수석,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저는 표준 적합성을 평가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귀사가 제안한 그 물건은 우리가 가진 어떤 규격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자주포 차체의 질의 살포 체계를 얻는다고요. 그건 공학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저는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무게 중심은 어떻게 잡습니까? 포탑을 떼고 살포 모듈을 올리면 하중 분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사 반동을 궤도가 버틸 수 있습니까? 전력 공급은요. 하나하나가 전부 표준 밖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승인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업체라면 여기서 말을 돌렸을 겁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일정을 다시 잡겠다.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저는 그 머뭇거림을 빌미로 평가서를 쓸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지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옅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전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지원에게 가볍게 손짓하자 그녀가 태블릿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방금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게 중심 문제는 포탑이 빠진 자리에 8개의 독립 모듈을 분산 배치해 해결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중을 균등하게 나눈 거죠. 발사 반동은 강화된 현과 장치가 흡수합니다. 이미 모의 시험으로 차체가 전복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요. 서지원이 화면을 한번 넘겼습니다. 전력은 기존 파워팩의 여유 출력으로 충분합니다. 엔진을 설계할 때부터 22%의 여유를 두었거든요. 별도의 발전기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와 그래프로 빼곡히 뒷받침된 자료였습니다. 화면을 넘기자 제가 미처 묻지도 않은 항목들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각 효율, 탄약 적재량,
승무원 보호구역까지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등 뒤에서 작은 소름이 돋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펜이 어색하게 멈췄습니다. 저는 평가관이었습니다. 평가받는 쪽이 이렇게 먼저 답을 들고 나오는 경우는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시험지를 들고 들어갔더니 학생이 이미 정답을 모두 적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지훈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건 표준에 없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 기존 표준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표준에 없다는 것이 틀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직 표준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어라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머릿속이 하얘져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표준이 곧 정답이라 믿어온 제게 표준이 따라오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그 말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코왈치크 준장이 묘한 눈빛으로 저와 한지훈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멀리서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두고 가시죠. 그렇게 말하고 집무실을 나섰지만 제 발걸음은 평소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연일 거다. 잘 준비된 발표일 뿐이다. 실제 제작은 전혀 다른 문제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아무리 완벽해도 진짜 강철을 깎고 용접하는 일은 차원이 다르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소리 없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균열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평소답지 않게 마음이 어수선하다고만 여겼죠. 이튿날 아침, 저는 코왈츠크 준장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요. 평소에 저라면 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서류와 규격서만 보고도 판단을 내리는 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어쩐지 그 진흙을 제 두 발로 밟아봐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준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저를 동부 국경의 한 훈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는 평원이 흘러갔습니다. 멀리 잿빛 숲이 보였고 하늘은 여전히 낮고 무거웠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발이 푹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화가 단번에 발목까지 진흙에 잠겼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끈적한 흙이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차가운 습기가 바짓단을 타고 스멀스멀 올라왔고 발끝의 감각이 서서히 무뎌졌습니다. 코끝으로는 젖은 흙과 썩은 풀의 비릿한 냄새가 끼쳐왔습니다. 여기가 봄 가을이면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 준장이 발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그냥 평지로 보이죠. 하지만 직접 들어와 보면 이게 얼마나 사람을 잡아먹는 땅인지 알게 됩니다. 그가 손짓하자 저편에서 살포 트럭 한 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묵직한 엔진음이 벌판을 울렸습니다. 트럭은 처음 얼마간은 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완만한 비탈에 들어서는 순간 바퀴가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운전병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엔진은 비명을 질렀지만 트럭은 제자리에서 점점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바퀴가 절반쯤 진흙에 잠기자 트럭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젊은 병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그의 표정에는 당혹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이 실전이었다면 적의 드론은 이미 저 트럭에 좌표를 찍었을 겁니다. 저 병사는 지뢰 한 발 깔아보지도 못한 채 쏟아지는 포탄 아래 노출됐겠죠. 73%. 서류 위에서는 그저 차가운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제 군화가 진흙에 잠긴 채 그 장면을 직접 지켜보니 그 숫자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표준이 병사를 지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창 위에서는 그 표준에 맞게 만들어진 트럭이 오히려 병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제가 옳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애써 선을 그었습니다. 폴란드의 문제가 진짜라는 것과 한국이 그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견인차가 와서 트럭을 끌어내는 동안 저는 진흙에 잠긴 제 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감각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콜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평가는 잘 진행되고 있나?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한국제가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서. 콜이 원하는 그 한 줄을 쓰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지훈이 두고 간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빈틈을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코왈치크의 책상 위에서 웃고 있던 20살 병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자료의 첫 장을 넘긴 순간부터 제가 평생 쌓아온 표준이라는 성벽이 무너지는 긴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평가를 시작하기로 한 날, 저는 어느 때보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국제의 허점을 찾아내겠다. 그것이 제 임무였고 콜이 원하는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 포장된 무기라도 규격서를 한 줄 한 줄 뜯어보면 결국 약점이 드러나게 마련이었죠. 저는 그 약점을 찾아 평가서에 적기만 하면 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만 해도 저는 이 평가가 길어야 며칠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제가 우리 규격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몇 가지만 짚으면 부적합 판정의 근거는 충분할 테니까요. 콜에게는 이미 마음의 답을 보낸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답에 도장을 찍으러 가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폴란드의 한군 기술연구소 회의실. 한지훈과 서지원이 두꺼운 설계 자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저는 가벼운 목례만 건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굳이 친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차갑게 운을 뗐습니다. 한수석,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저는 귀사의 물건이 우리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러 왔습니다. 화려한 발표는 접어두시고 사실만 봅시다. 보통의 업체 사람이라면 이런 말에 표정이 굳거나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지훈은 오히려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화려한 발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보시죠. 그게 저희에게도 가장 유리하니까요. 그 여유로운 대답에 저는 살짝 김이 빠졌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준비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첫 장부터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펜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에 표시를 해가며 한 항목씩 따져 물었습니다. 이 살포 모듈 배치 방식,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미국의 어떤 체계를 참고했죠. 저는 당연히 서방의 어떤 장비를 베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한국이 늘 해오던 방식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한지훈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참고한 게 없습니다. 위원님. 기존 체계 어디에도 이런 배치가 없거든요. 저희가 폴란드의 진을 지형 조건에서 처음부터 새로 설계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새로 설계했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서지원이 화면 하나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기존 서방 장비의 구조와 바오밥의 구조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서방의 것은 하나의 거대한 발사 장치를 차체 위에 통째로 얹은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우리 규격에 맞고 익숙한 방식이었죠. 그런데 바오밥은 달랐습니다. 8개의 작은 모듈로 발사 체계를 잘게 쪼갠 뒤 차체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기존 방식은 발사 장치가 한 덩어리라 한 발만 명중당해도 차량 전체가 무력화됩니다. 무게도 한쪽에 쏠려서 험지에서 균형을 잃기 쉽고요. 저희는 그걸 8개로 나눴습니다. 한지훈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8개 모듈 중 3개가 적의 사격에 파손되어도 나머지 5개로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개가 부서져도 임무를 완수한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저는 현역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단 한 발의 피탄으로 멈추어버린 장비들을, 그 안에 갇힌 병사들의 얼굴을. 만약 그때 우리에게 이런 구조의 장비가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감상에 빠지면 판단이 흐려진다. 저는 다시 매서운 평가관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험지 주행 성능을 봅시다. 이런 무거운 차체가 진흙에서 제대로 움직일 리가 없죠. 등판 능력은 얼마입니까? 31도입니다.
서지원이 즉답했습니다. 기존 트럭 기반 체계는 15도 비탈에서도 미끄러졌습니다. 바오밟는 31도 비탈을 시속 55km로 올라갑니다. 궤도가 접지압을 고르게 분산시키거든요. 지늘기 깊어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31도, 시속 55km. 저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적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온 어떤 험지 장비보다 뛰어난 수치였습니다. 저는 분명 허점을 찾으러 왔는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약점 대신 강점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각도를 바꿔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전력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발사 체계를 한꺼번에 구동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할 텐데 별도 발전기를 달면 무게가 늘고 그러면 험지 성능이 떨어집니다. 모순이죠. 서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도 발전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워팩의 22% 여유 출력으로 8개 모듈을 전부 구동합니다. 엔진을 설계할 때부터 이 부하를 염두에 두었거든요. 무게 증가는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방호는요? 이렇게 차체 위에 모듈이 노출돼 있으면 적의 파편 한 방에 전부 못 쓰게 될 거 아닙니까? 방호 레벨 4입니다. 한지훈이 답했습니다. 적의 소화기 사격과 포탄 파편을 견디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모듈 몇 개가 파손돼도 나머지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한 방에 전부 못 쓰게 되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전자전은 적이 재밍을 걸면 그 정밀 유도가 다 무용지물이 될 텐데 3km 범위의 재밍에 대응하는 항재밍 체계를 탑재했습니다. 적이 전파 교란을 시도해도 유도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저는 질문을 멈췄습니다. 어느 각도로 찔러도 그들에게는 이미 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엇을 물을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 바로 호환성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성능은 인정하죠. 하지만 이건 동맹의 표준 규격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탄약 규격도, 통신 방식도 우리 것과 다르면 전장에서 다른 나라 부대와 손발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게 표준의 핵심입니다. 호환되지 않는 무기는 아무리 강해도 동맹 안에서는 짐이 될 뿐입니다. 저는 이번엔 제대로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지우는 침착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동맹 체계와의 연동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핵심 연결부는 기존 나토 규격과 맞물리도록 맞췄습니다. 다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방식을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표준을 어기자는 게 아닙니다. 표준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환성마저 그들은 이미 고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평생 휘둘러 온 그 무기가 이 사람들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한지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표준에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표준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지형을 위한 무기를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표준은 과거의 전쟁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저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싶은데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살짝 배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책상 위에 바오밥의 설계 자료를 펼쳐놓고 새벽까지 들여다봤습니다. 흠을 찾으려는 마음 반, 정말 흠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마음 반이었습니다. 종이를 넘길수록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더 잘 돌지? 표준 밖의 물건인데 왜 우리 표준 안의 것보다 더 잘 돌아가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새벽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콜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에 전화를 걸어올 만큼 그도 초조하다는 뜻이었죠. 마커스, 평가는 슬슬 결론을 내야 하지 않나. 한국제가 표준에 안 맞는다는 거 어렵지 않잖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일세, 리처드. 생각보다 꼼꼼하게 만들어졌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꼼꼼하게라. 자네답지 않게 왜 그러나.
우리가 합의한 결론이 있잖아.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말게. 가끔은 안 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법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말라.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평가관에게 깊이 보지 말라니. 그건 콜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콜이 보지 말라고 할수록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그 자료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공법으로는 이 물건을 막을 수 없다면 표준이라는 무기를 쓰겠다고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게 당시 제 솔직한 속내였습니다. 콜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면 한국팀이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검증 기준을 들이밀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준 미달로 탈락하고 저는 떳떳하게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었죠.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두꺼운 검증 요구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수석, 표준 인증을 받으려면 이 모든 항목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까다로운 항목들을 골라 추가했습니다. 평소라면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할 시험들을 한꺼번에 요구한 겁니다. 극한 저온 작동 시험, 전자전 환경에서의 재밍 대응 시험, 연속 사격 후 모듈 내구도 시험. 게다가 살포거리를 기존 계획보다 더 늘리고 장갑 방호 수준도 한 단계 높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걸 전부 충족하는 데이터를 제가 만족할 수준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단 한 줄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서방 업체라도 이걸 전부 다시 검증하려면 1년은 좋게 걸린다. 한국팀은 분명 여기서 무릎을 꿇겠지. 일정을 달라고 사정하거나 일부 항목은 포기하겠다고 할 거다. 그런데 한지우는 잠시 요구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일이요. 한수석, 지금 이걸 하룻밤 사이에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설계를 상당 부분 다시 손봐야 하는 수준입니다. 적어도 몇 주는 걸려야 정상이에요. 한지우는 옅게 웃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숙제는 저희가 풀어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답을 가지고 오죠. 저는 그가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핑계를 대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하겠지. 그럼 저는 그 머뭇거림을 또 하나의 감점 사유로 삼으면 됐습니다. 그날 밤, 묘한 호기심에 저는 연구소 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국팀이 작업하는 곳이었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당연히 불이 꺼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자정을 넘기고 새벽으로 향하는데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안쪽에 분주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밤을 새우는 건가? 저는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인 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팀은 정말로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요구한 모든 항목을 충족한 데이터를요. 태블릿 화면에는 수정된 설계와 새로운 시험 결과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살포 거리는 늘어났고 장갑 방호는 강화됐으며 제가 까다롭게 추가한 시험 항목들에 대한 분석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거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정도 수정과 검증을. 말이 안 됩니다. 서지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본사 설계팀과 실시간으로 협업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시차가 7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잠들 시간에 본사는 한창 일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에 위원님 요구 사항을 정리해 보내면 본사 140명의 설계팀이 밤새 작업해서 새벽에 결과를 넘겨줍니다. 그걸 저희가 받아서 다듬고 다시 본사로 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설계입니다. 이번 거는 양쪽을 합쳐 52시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4시간 릴레이 설계, 7시간의 시차를 그들은 약점이 아니라 무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서방 업체들과 일해왔습니다. 그들은 늘 시차를 핑계로 일정을 늦췄습니다. 본사 확인이 필요하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다음 주에 답을 주겠다. 그런데 한국은 그 똑같은 시차를 가지고 작업 속도를 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문득 전날 밤에 본 그 창문의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자정을 넘기고 새벽으로 향하던 그 시각, 꺼지지 않던 불빛. 그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별관에서 밤을 새우는 그들과 한국 본사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140명의 설계팀,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60명 남짓한 연동 인력.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마치 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끊김없이 도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표준을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우리가 나토에서 표준 규격 하나를 새로 제정하려면 보통 7년이 걸립니다. 각국의 의견을 모으고 위원회를 열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면서요. 그게 신중함이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표준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새로운 체계를 11달 만에 인증, 직전 단계까지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쉼표 하나를 놓고 1년을 다투는 동안 그들은 강철을 깎고 시험을 돌리고 또 깎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이 새로운 자료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외람되지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험 방법 중 일부는 사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 방법론을 제안드립니다. 이대로 하시면 같은 결과를 절반의 시간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료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떨어뜨리려고 불가능한 숙제를 냈는데 그들은 그 숙제를 풀어왔을 뿐 아니라 제 채점 방식까지 더 나은 것으로 고쳐주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 가지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41달. 서방이 폴란드에 제시했던 그 납기, 그리고 한국이 시제품을 만들어내겠다고 한 기간 5달. 그때는 그저 한국이 허풍을 떠는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하는 속도를 직접 보고 나니 그 5달이 더는 허풍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방은 안 되는 이유를 41달치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되는 방법 하나를 5달 만에 가져왔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한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한수석, 당신들은 대체 언제 잡니까? 그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자겠습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니까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하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폴란드 병사들을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안의 균열이 조금 더 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폴란드 시험장에서 한국제 괴물이 놀라운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유럽, 방산업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소문이 곧 사그라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때의 호기심이겠지. 결국 검증된 서방제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그리고 독일 연방군의 시험, 평가단이 바오밥의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인메탈이 어떤 회사입니까? 유럽 기갑, 기술의 자존심 같은 곳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국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일 측 지인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분석 결과가 어떠냐고요. 돌아온 답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커스, 우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네. 그런데 데이터를 뜯어볼수록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 이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접근이야. 솔직히 말하면 부럽네. 부럽다. 독일 엔지니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무지 궁금증을 누를 수 없어 저는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가? 우리가 못 본 게 뭐야? 독일 지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발상이야, 마커스. 우리는 늘 하나의 큰 발사대를 어떻게 더 튼튼하게 만들까만 고민했지. 그런데 그들은 그 발사대를 잘게 쪼개서 차체 전체에 흩뿌렸어. 그러니 무게도 분산되고 일부가 망가져도 임무가 끊기지 않는 거지. 우리는 수십 년간 같은 틀 안에서만 개선을 거듭했는데 그들은 아예 틀 밖에서 새로 그린 거야.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시험단 사람들도 보고서를 덮으면서 한마디씩 하더군. 우리가 왜 이걸 못했지 하고 말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못했지.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라인메탈처럼 자존심 강한 곳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건 사태가 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얼마 후 한국제 방산 포럼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그곳에 사카모토 겐지라는 인물이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방산 분석가였습니다. 저는 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깐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지간한 무기에는 좀처럼 좋은 평가를 주지 않았고, 특히 한국제에 대해서는 늘 냉정한 시선을 유지하던 인물이었죠. 일본과 한국 사이의 그 미묘한 경쟁심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카모토가 단상에 올라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장에는 한국제 괴물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고 모두가 그의 신랄한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잠시 안경을 고쳐 쓰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의 방산을 낮게 평가해 왔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깊이가 없다고요. 하지만 이번 폴란드건을 분석하면서 저는 제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엔지니어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해낸 것은 단순한 조립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설계해낸 것입니다. 저는 경쟁국의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같은 기술자로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건 인정해야 할 성취입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자료가 흔들릴 만큼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적이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독일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늘 견제하던 일본의 깐깐한 전문가마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것도 비위를 맞추려는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내놓은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제를 깎아내리던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그 줄어든 자리에 제가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평가관인 저보다 오히려 경쟁국의 전문가가 먼저 진실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날 포럼장을 술렁이게 한 것은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전문가들이 삼삼오오 모여 나눈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분석가가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성능만 앞서는 게 아닙니다. 가격을 보세요. 한국제가 서방 컨소시엄 제안가의 63% 수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쪽 견적이 한국의 한 배 반을 넘는다는 뜻이죠. 게다가 지뢰 한 발당 단가도 30%나 쌉니다. 성능은 위, 가격은 아래.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주변의 전문가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성능에서도 졌고 가격에서도 졌습니다. 서방이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명분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트 국가의 국방 관계자들이 조용히 한국 측에 문의를 넣기 시작했고 북유럽의 한 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쪽 험지 사정도 폴란드와 다르지 않은데 그 한국제가 우리에게도 답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콜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도미노가 정말로 한 칸씩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제는 안 된다. 표준이 답이다. 그런데 이제 그 방에서 끝까지 한국을 부정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발트도 돌아섰는데 정작 공정해야 할 평가관인 제가 가장 마지막까지 편견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사카모토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겐지, 당신답지 않았소. 당신이 한국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할 줄은 몰랐는데. 사카모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커스,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요. 인정하기 싫었지.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건 전문가가 할 일이 아니오.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그저 편견 덩어리가 될 뿐이니까. 당신도 데이터를 봤다면 알 거 아니오. 그 말이 제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카모토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누구보다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표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마커스, 너는 지금 진실을 평가하고 있나? 아니면 편견을 지키고 있나?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7점, 표준이 병사를 죽인다. 결국 폴란드 군과 나토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서류 공방으로 시간을 끌 수 없다. 직접 시험해보자. 그렇게 해서 14일간의 긴급 시험 평가가 결정됐습니다. 그것도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요. 봄비가 내려 땅이 완전히 진창으로 변한 라스푸티차가 절정에 달한 동부 국경의 실전 환경이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방제가 이겨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제 평생의 믿음이 지켜질 테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진흙 속에서 본 그 73%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병사의 흑투성이 얼굴도요. 저는 어느 쪽을 응원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이상한 밤을 보냈습니다. 시험 당일, 동부 국경의 벌판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폴란드 군 관계자, 나토 평가단, 그리고 양측 업체의 참관인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봄비가 밤새 내린 탓에 땅은 그야말로 끝없는 늪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진흙이 발목을 삼켰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날씨에 시험을 강행하는 게 무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왈치크 준장은 단호했습니다. 실전이 우리 사정을 봐주던가요. 시험이 봐줘서야 되겠습니까?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견디지 못하는 무기는 결국 전장에서 우리 병사를 버리는 무기입니다. 그 말에 누구도 더는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시험은 공정하게 진행됐습니다. 한쪽에는 바오밥과 다른 한쪽에는 우리 표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서방제 살포 장비가 나란히 섰습니다. 같은 진을, 같은 거리, 같은 임무. 누가 적의 진격로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뢰지대를 구축하는지 그 승부를 가리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가단의 일원으로 그 현장에 섰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고 발밑은 어김없이 진창이었습니다. 멀리서 두 장비의 엔진이 동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묵직한 굉음이 벌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저 서방제 장비가 출발했습니다. 익숙한 형태, 검증된 설계. 저는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부디 제대로 작동해다오. 표준이 옳다는 걸 증명해다오. 그런데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0m를 조금 넘기자 비탈의 진창이 바퀴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은 비명을 질렀고 바퀴는 헛돌며 진흙을 사방으로 튀겼습니다. 운전병이 안간힘을 썼지만 장비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절반쯤 잠긴 채로 멈춰섰습니다. 살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73%의 실패율. 그 숫자가 제 눈앞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오밥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47톤의 강철 덩어리가 진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궤도가 진흙을 단단히 움켜쥐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방제가 멈춰선 바로 그 비탈을 바오밥는 시속 55km로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진흙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이 열렸습니다. 비탈 위에 자리를 잡은 바오밥과 다음 순간 불을 뿜었습니다. 8개의 모듈이 차례로 굉음을 토했습니다. 단 9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240발의 지뢰가 하늘로 솟아 8km 밖까지 정확히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폭 1.2km에 달하는 거대한 차단 지대가 순식간에 완성됐습니다. 적의 예상 진격로 12개를 동시에 틀어막는 지뢰밭이었습니다. 살포 정확도는 96.8%. 거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가단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누군가는 손에 든 평가표를 내려다보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는 서방 컨소시엄에서 나온 참관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진흙에 처박힌 자기네 장비와 비탈 위에서 당당히 화력을 쏟아내는 바오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벌판에는 화약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뒤섞여 떠다녔습니다. 빗방울은 여전히 차갑게 얼굴을 때렸고 저 멀리에서는 견인차가 진흙에 빠진 서방제 장비를 끌어내느라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 둔탁한 엔진음과 임무를 마치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바오밥의 묵직한 궤도 소리가 묘하게 겹쳐 들렸습니다. 한쪽은 살아 돌아오는 소리였고 다른 한쪽은 끌려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평가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전 상황을 가정해 바오밥의 모듈 3개를 일부러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적의 사격에 파손된 상황을 흉내낸 것이었죠. 보통의 장비라면 임무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오밥은 남은 5개의 모듈만으로 임무를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차단 지대는 다소 좁아졌지만 진격로를 막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한 가지 믿음 위에서 살았습니다. 표준 밖의 무기는 병사를 죽인다. 검증되지 않은 것은 위험하다. 그런데 제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표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그 서방제 장비는 진흙 속에 처박혀 병사를 적의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표준 어디에도 없는 그 한국제 괴물은 진창을 뚫고 나아가 병사가 살아 돌아올 길을 열었습니다. 표준이 병사를 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진흙탕 위에서는 표준이 병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밖의 그 무기가 병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잠시 옆에 장갑차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신념이 그 차가운 진흙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표준은 병사의 목숨을 지키는 약속이다. 그런데 스승님, 그 표준이 틀렸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옆에 서 있던 코알치크 준장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바오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의 곁에는 젊은 병사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 봄 진흙에 빠진 트럭을 몰았던 바로 그 20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바오밥과 만들어낸 거대한 차단 지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진흙 속에 홀로 버려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살아 돌아갈 길이 생겼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콜의 뜻대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면 저 청년은 다음 진흙탕에서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가관으로서 제가 쥔 펜 한 자루가 저 청년의 목숨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제가 들고 온 평가서의 결론이 제 손 안에서 완전히 무의미해졌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모든 일을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콜이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알려지자 콜은 곧장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차갑게 굳은 눈빛이 위험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제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자네 평가서는 어디로 갔나? 우리가 합의한 결론이 있었잖아.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직접 봤다면 자네도 알 거야. 그 물건은 진짜야. 표준에 없을 뿐이지 성능은 압도적이었어. 폴란드 병사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무기일세. 그러자 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병사들, 또 그놈의 병사들 타령인가? 마커스, 정신 차리게. 이건 시장의 문제야. 폴란드가 한국제를 사면 다음은 발트 국가들이고 그 다음은 유럽 전체야. 도미노처럼 무너진다고.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시장을 동양의 신참에게 통째로 내주게 생겼단 말일세.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폴란드 병사들의 목숨보다 중요한가? 콜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그래, 중요하지. 나한테는 점유율이 더 중요해. 진흙탕에서 폴란드 병사 몇 명이 어떻게 되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나는 사업가일세, 마커스.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곁에 두었던 사람의 민낯이 비로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맹이니 안보니 하던 그의 말들은
전부시장을 지키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해봤습니다. 리처드, 자네도 한때는 좋은 엔지니어였잖아. 진흙 속에 처박힌 우리 장비를 봤다면 자네도 마음이 흔들렸을 거야. 폴란드 병사들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나. 콜은 차갑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마커스, 자네 늙었군. 감상에 빠지다니. 잘 듣게. 이 바닥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 사람은 끝이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폴란드든 어디든 그들이 죽든 살든 그건 통계일 뿐이야. 나한테 중요한 건 다음 분기 실적이지. 자네도 한때는 그걸 알았던 사람 아닌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제가 그동안 어떤 사람과 한 배를 타고 있었는지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그는 컨소시엄의 힘을 동원해 폴란드 정부의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손잡으면 기존 계약의 기술 이전을 재검토하겠다는 협박이 폴란드 국방부로 날아들었습니다. 유럽 방산 잡지에는 한국제를 깎아내리는 기사들이 줄줄이 실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에 유럽의 안보를 맡길 셈이냐는 조롱이었죠. 그리고 가장 비열한 수가 이어졌습니다. 콜은 바오밥에 들어가는 일부 핵심 부품의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부품들은 그동안 서방에서만 구할 수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고성능 센서, 정밀 유도 장치, 특수합금. 표면적인 이유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안보 조치라고 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부품을 끊어 한국제를 고철 덩어리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라운지에서 그가 했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부품 공급선은 우리가 쥐고 있지. 콜의 칼날은 저에게도 직접 겨눠졌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컨소시엄과 연결된 로비스트들이었죠. 그들은 부드러운 말투로 그러나 분명한 협박을 흘렸습니다. 헤일 위원님, 위원님의 오랜 경력을 생각하면 이런 모험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동맹의 미래를 거시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은 위원님께 돌아갑니다. 표준을 지켜오신 분답게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협박이라는 걸 모를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유럽의 한방산 잡지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폴란드가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의 안보를 맡기려 한다는 조롱 섞인 내용이었습니다.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기사 뒤에 누가 있는지는 짐작이 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옛 동료 하나는 제게 눈인사도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제를 두둔하는 평가관이라는 소문이 어느새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콜은 마지막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마커스, 자네는 표준 책임자야. 표준을 들이대서 이걸 막게. 호환성 문제든 인증 절차든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자네가 부적합 판정만 내려주면 부품이 없는 한국제는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야. 우리 둘 다 깔끔하게 손 털 수 있다고.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제 평생을 함께 온 표준과 콜과의 오랜 관계, 그리고 익숙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진흙 속에서 본 그 압도적인 진실과 코왈치크 준장의 붉어진 눈가, 그리고 살아 돌아올 길을 기다리는 폴란드의 젊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옳은 길을 택할 것인가. 천장의 어둠 속에서 오래전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표준은 병사의 목숨을 지키는 약속이다. 저는 그 약속을 평생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콜의 손에서는 병사를 버리는 핑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표준의 이름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순간 저는 스승님의 그 약속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셈이었습니다. 표준을 지키는 일이 어떻게 병사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눈을 감으면 코왈치크 준장의 책상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20살 병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흙 속에 멈춰 선 트럭에서 내리던 흙투성이가 된 또 다른 병사의 무력한 표정도요. 제 결정 하나에 저 청년들이 살아 돌아오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에 젖은 채 몇 번이고 뒤척였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콜이 원하는 부적합 판정서 한 장만 쓰면 저는 모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이 진흙탕에서 죽어갈 병사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터였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어느 날 한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부품 공급이 끊긴 마당에 그가 절망에 빠져 매달리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지훈의 표정에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위원님, 서방이 부품 공급을 끊을 거라는 것, 저희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콜이 휘두른 그 비열한 칼날이 오히려 그의 목을 겨누게 될 줄은 그때의 저도 콜도 꿈에서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콜이 공급을 끊어버린 그 모든 핵심 부품에 완전한 대체품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성능 센서, 정밀 유도 장치, 특수압금, 서방이 틀어쥐고 있던 그 부품들을 한국이 전부 자체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품 공급이 끊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국산 대체품을. 한지훈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서방이 언젠가 부품을 무기로 쓸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밤을 설계할 때부터 비상 계획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수학금은 포스코와 함께 개발했고 핵심 센서와 유도 장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맡았습니다. 콜이 칼을 빼든 그 순간 저희는 이미 그 칼을 피할 준비가 끝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국산 대체 부품의 성능 수치였습니다. 그것들은 서방제 부품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더 뛰어났습니다. 유도 정확도는 더 올라갔고 합금의 방호 성능은 더 강해졌으며 단가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콜은 이걸로 당신들을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저희를 자유롭게 만들었죠. 한지훈이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바오밥에는 서방 부품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부품으로 저희 목줄을 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능은 더 좋아졌고요. 저희 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 100개를 찾는 사람이 있고 되는 방법 1개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요. 콜은 평생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희가 되는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합금을, 센서를, 유도 장치를 그 짧은 시간에 전부 국산화한다는 게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한 회사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지훈이 답했습니다. 포스코의 야금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합금 배합을 다시 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몇 주를 연구실에서 먹고 잤고요. 저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모든 걸 하나로 모았습니다. 부품 하나가 막히면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회사 하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달려든 나라 전체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부품을 끊으면 무너질 거라던 콜의 계산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혀 몰랐기에 나온 오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콜이 휘두른 비열한 칼날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존을 끊고 성능을 높이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완전한 독립을 안겨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제 평생의 믿음 뒤에 숨지 않기로요. 저는 나토 표준화청으로 돌아가 동료 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부적합 판정이 아니라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한 가지 질문을 거꾸로 해왔습니다. 이 무기가 우리 표준에 맞는가? 하지만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표준이 이 무기를 따라갈 수 있는가?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표준은 병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진흙 속에서 우리 표준에 완벽히 맞는 장비는 병사를 버렸고 표준 밖의 이 무기는 병사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낡은 종이 위의 규격입니까? 아니면 병사의 목숨입니까? 제 말이 끝나자 한 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해일 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표준을 바꾼다는 건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기준을 무기 하나 때문에 뒤집자는 겁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건 틀린 기준을 고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진흙 위에 직접 서 있었습니다. 우리 표준에 맞는 장비가 병사를 버리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표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꿔야 할 때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시험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진흙에 처박힌 서방제 장비와 비탈을 거침없이 오르던 바오밥, 그리고 강철 차체에 손을 얹던 그 20살 병사의 모습을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반대하던 위원도 그 영상 앞에서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원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오밥의 혁신적인 구조를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규격에도 없던 그 무기가 이제 동맹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표준에 없다는 이유로 막으려 했던 그 무기를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표준 책임자인 제 손으로 인증했습니다. 인증서에 서명을 하던 그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가둬온 편견에서 마침내 풀려나는 해방의 떨림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표준을 베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콜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가 벌인 부품 공급 차단과 언론 공작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의 안보를 위한다던 명분 뒤에 오직 자기 회사의 점유율만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컨소시엄의 입찰은 결국 폴란드에서 탈락했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던 시장은 그의 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사의 목숨을 통계로 여기던 사람이 결국 자신의 통계 속에서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입찰 결과가 발표되던 날, 저는 복도에서 콜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그 익숙한 여유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내뱉었습니다. 마커스, 자네가 날 배신했어. 우리가 함께 지켜온 게 있었잖아.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나는 자네를 배신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진작했어야 할 일을 한 거야. 자네가 지키려던 건 동맹도 표준도 아니었어. 자네 자신뿐이었지. 나는 이제 진흙 속 병사들 편에 서기로 했네. 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굳은 얼굴로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한때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던 그 남자의 뒷모습은 그날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제 괴물에 대한 소문은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가혹한 환경과 싸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끝없는 사막의 모래폭풍에 시달리던 중동의 국방 관계자들이 앞다투어 한국으로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진흙이든 모래든 어떤 극한의 땅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무기를 한시라도 빨리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빨리 주문해야 한다는 말이 여러 나라의 국방부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 중동 국가의 고위 관계자는 한화 측에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서방의 무기를 사왔지만 우리 사막을 진짜로 이해하는 무기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먼 나라의 기술자들이 가보지도 않은 우리 땅을 위해 답을 만들어냈다고요. 가격을 깎을 생각도 없으니 한 대라도 빨리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무기를 팔아온 서방의 거대 기업들이 풀지 못한 숙제를 변방이라 불리던 한국이 풀어낸 셈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놀라운 숫자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바오밥의 도입을 검토하던 28개 나라 가운데 무려 17개 나라가 채택 의향을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변방의 조립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절반이 줄을 서는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토록 한국을 무시하던 서방 기업들의 태도였습니다. 한때 유럽 기갑 기술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라인메탈과 독일 연방군 시험단이 이번에는 먼저 한국 측에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새로운 표준의 설계 사상을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독일 지인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커스,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야.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좋은 건 좋은 거니까.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뿐이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표준은 서방이 정하고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게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방이 먼저 배우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점이 조용히 옮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기가 폴란드 동부 국경에 처음 배치되던 날,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봄비가 그친 벌판 위로 바오밥의 묵직한 궤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옆에는 코왈치크 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그 깊은 불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안도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위원님,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진흙 속에 홀로 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원래 이 무기를 막으러 왔던 사람입니다. 코왈치크는 빙긋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압니다, 위원님. 하지만 결국 오른편에 서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돌아설 용기가 있느냐는 거죠. 위원님께는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 20살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 봄 진흙에 빠진 트럭을 몰았던 바로 그 청년이었죠. 그는 바오밥의 강철 차체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 속에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지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그 손을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잡았습니다. 한수석,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너무 쉽게 봤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끝까지 의심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까다로운 질문들이 없었다면 바오밥는 지금만큼 완벽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진짜 평가관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저의 편견마저 더 나은 무기를 만드는 디딤돌로 바꿔놓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들을 그렇게까지 밀어붙인 겁니까? 계약도 확정되지 않았던 그 밤들에 당신들은 왜 그렇게 잠도 자지 않고 매달렸습니까? 한지훈은 멀리 서 있는 그 20살 병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일에는 계약서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까지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제 스승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표준은 병사의 목숨을 지키는 약속이다. 저는 평생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 약속의 진짜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했던 것은 표준이라는 종이가 아니라 그 표준이 지키려 했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저보다 더 잘 지킨 사람들은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속으로 그분께 말했습니다. 표준은 멈춰있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표준은 병사를 더 잘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다시 쓰여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출신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출신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오랫동안 위대한 것은 서방에서만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표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저 따라오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 오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병사를 살린 답은 우리가 변방이라 부르던 그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을 해냈고 우리가 7년을 다투던 것을 11달 만에 만들었으며 우리가 끊어버린 부품을 더 나은 것으로 되살려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을 그 진흙 위에 묻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 행사장에서 사카모토 겐지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깐깐하던 일본의 전문가는 저를 보더니 옅게 웃었습니다. 마커스, 우리 둘 다 데이터 앞에서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었군. 그게 우리를 그저 편견 덩어리로 남지 않게 해준 거겠지. 덕분에 저는 부끄러운 평가서를 쓰지 않을 수 있었소. 제가 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가가 인정할 줄 모르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고집쟁이일 뿐이요. 우리는 운이 좋았어. 늦기 전에 눈을 떴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같은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평가할 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먼저 보지 말라고요. 진실은 출신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준이 아직 그 진실을 따라가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지훈이 제게 던졌던 그 질문이 이제는 제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표준에 없다는 것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표준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날 한 나라의 무기 하나가 세계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표준을 지켜온 한 남자의 마음도 그날 함께 바뀌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시작된 그 작은 균열은 결국 제 인생 전체를 새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위대함은 어디에서 온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